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인문지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업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 정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도 여기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여러분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내용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좀 재밌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과 몇 가지 자료 함께 보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봄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많은 어른들분들이 이게 시작되기를 기다리시죠. 야구. 최근에 야구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를 보면 선생님도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막 그 구단을 후원해주는 기업이 딱딱 눈에 보이고 그 기업과 그 구단의 연고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고지를 보면 그래서 저 기업이 저 구단에 후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이 딱딱 캐치가 되는데 여기 기아 타이거스라든지 삼성 라이온스 이것도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그 구단을 후원해주는 기업은요. 그래도 그 연고지에서 뭔가 그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연고지에서 그 지역에서 그 기업 이미지가 좀 좋겠죠.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그 종류 혹은 그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공업 제품이 그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그 공업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아 타이거스의 연고지가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죠. 그리고 이 삼성 라이온즈 연고지가 대구예요. 대구, 즉 삼성이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높은 구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C소프트는요. 너무 이게 막 기업 이름을 선생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번째 구단이잖아요. 근데 이 9번째 구단이 지금 무슨 회사예요? 게임 회사죠.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드디어 이 첨단 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지식 중심의 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이 9번째 구단의 탄생에서 또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포츠를 즐길 때 연고지라든지 기업을 연결시켜 가면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축구팀에서는요. 더 이게 또 막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 포항 스틸러스 그야말로 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포항하면 그야말로 이 제철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이 포항 제철, 포스코가 그 지역의 공허한 공허도도 매우 크고요. 그다음 울산, 현대. 막 울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 현대 다니시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만큼 현대 중공업, 자동차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수원하면 이 푸른색 축구팀, 그죠? 전자.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자회사가 여기를 본사를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런 재밌게 그 공업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공업은요, 그 입지의 요인은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이렇게 6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유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전반적인 이론의 배경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한국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한국지리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공업을 우리나라 지역에 대입을 시켜보고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리고 거기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스케치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업의 입지와 요인은요. 그냥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공장 세울 때 다 영향을 미치죠. 정도가 다르겠지만, 공업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자, 공업의 입지형이 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요인들, 영향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로 6가지 종류로 입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나눴나요? 선생님이 나눈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자라든지 과학자들 혹은 이 지리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이론화시켰다는 것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학자
어떤 경제학자예요, 사실. 경제학자가 산업화 이후에 독일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을 바라보니까 산업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공업시설들, 공장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장들의 이 분포를 보니까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공장은 여기에 분포를 하고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공장은 저기에 분포를 하고 뭔가 비슷한 것을 생산하는 애들끼리 모여있고 선원의 입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론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게 공업 입지 유형이에요. 바로 베버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베버는 사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이 성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베버 형제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스 베버는 여러분들 사회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동생 알프레드 베버가 이걸 만든 건데 참 대단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끼리 지금 우리한테 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 베버가 공업 입지론을 만듭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장의 주인 너네래. 여러분 공장의 주인, 여러분 기업가는요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기업은. 자,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 이윤이 뭐예요, 여러분? 판매되는 판매액에서 내가 생산을 내는 들어간 비용, 생산비를 뺀 게 비용이죠. 이윤이죠. 수익, 이윤입니다. 그러면 뭐 이걸 높여도 돼요. 판매액을 높여도 되는데 이 판매액을 뭐 매일 높일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혹은 기업가, 공장장의 입장에서는 뭐를 최대한 줄이고 싶겠어요? 생산비를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이 베버의 공업 입지론의 핵심은 뭐냐면 공장은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 생산비가 최소로 드는 최소 생산비 지점에 입지를 해야 합리적이다,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생산비가 드는 지점이 달라요. 먼저 당연히 공업이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업의 종류에서 한 가지 재료만 쓰는 공업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원료산지 1이 있고 원료산지 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시장이 있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공장이 어디를 입지해야 되느냐 이거죠. 플랜트.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될까? 이 베버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생산비의 종류에서 운송비라든지 뭐 노동비도 들겠죠. 월급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료비, 재료를 사야지 물건을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버는 이 생산비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운송비가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운송비는요, 뭐에 비례를 해서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료든 제품이든 그 중량에 비례를 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운송비 많이 들겠죠. 제품이 무거우면 제품 운송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생산비는요, 이 운송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베버는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거리를요, 베버는 A, B, C라고 이렇게 이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X, Y, Z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장의 운송비는 AX, BX, BY, CZ의 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싫네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뭐를 줄일 수 있는 지점,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지점이 공장에 입지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운송비가 좀 증가를 해요. 좀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멀리 가면 좋은 점이 있대요. 멀리 가면 거기에 막 싼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 그럼 좀 멀리 가게 돼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운송비가 기존보다 더 많이 들어. 100만 원 더 든대요. 100만 원이 더 드는데 거기 가면 지금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던 것보다 반 정도를 줄일 수 있대요. 200만 원이 준대요. 멀리 가면서 100만 원이 들지만 내가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멀리 가더라도 내가 오히려 1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나타나면 공장이 또 입지 지향을 바꿀 수 있다? 노동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공장의 입지가 바뀔 수 있다. 혹은 좀 더 멀리 가더라도 여러 개의 공장이 모이면서
누릴 수 있는 직접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공장은 기존에 입지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에 입지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베버의 이론은 최소 운송비 지향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 운송비 지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점? 노동비를 줄일 수 있으며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이 아니더라도 공장은 입주할 수 있다. 노동비 절약이 더 된다면 운송비의 증가분보다 노동비의 절약분이 더 크다면 혹은 직접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장은 또 여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지향이 나왔죠. 근데 이거 배번은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근데 현대 공장의 입지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곳에 지어도 되는 공장의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입지 자유형이 나오는데요. 얘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지 맘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선생님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료 지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공장이 어디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공장이 원료 산지를 지향을 한대요. 원료 산지 가까이 가고 싶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는 얘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공부할 때는 항상 사장님의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냐면 내가 지어야 될 공장의 특성이 원료의 무게가 제품이 됐을 때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거야. 원료 상태가 훨씬 크고 무거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멘트 공업이죠. 여러분 이거 제일 잘 알죠. 이 시멘트는요. 석회석을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석회석에 많아봤자 30에서 50% 이건 진짜 많은 거고 일부만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일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석회석을 서울까지 운반을 해서 서울에서 시멘트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강원도 석회석이 나는 곳에서 뭐 버릴 건 버리고 시멘트 될 것만 만들어서 시멘트를 운송하는, 즉 제품을 운송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가벼워지고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진 제품을 운송하는 게 훨씬 더 뭐를 줄일 수 있다? 운송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거 운송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여기서 버릴 거 버려지고 딱 완성된 거니 애가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 운송하는 거는 운송비가 얘보다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은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 원료 산지가 나는 거기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런 특성, 원료가 훨씬 크고 무거워. 그러면 이거는 원료 지향해야 되는 거죠. 또 정미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수확해가지고 얘를 도정을 해야지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쌀을 서울까지 가져와가지고 도정을 할래요? 안 그러면 농촌에서 수확한 즉시 농촌에 있는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서울로 하겠어요. 당연히 버려지는 게 더 많으니까 농촌에서 쌀이 수확되는 곳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제품만 운송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들 기억하시고요. 혹은 원료의 부패나 변질이 쉬운 공업. 무슨 말이냐면 원료가 얘는 빨리 상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는 공업이에요. 가령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제품이 되면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원료는 걱정이 많았는데 제품이 된 뒤에는 걱정이 없는 공업입니다. 바로 통조림이죠. 가끔 선생님 참치 통조림 사면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샀던 통조림 유통기한을 봤더니 2019년이더라고요. 와,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통기한이 긴데 생선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는요. 빨리 제조하지 않으면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즉시 넣어야 돼. 꽁치를 잡는 즉시 통조림에 넣어야지 신선도도 좋고 유통기한이 길어지겠죠. 내가 사장이에요. 이 판매 기간을 늘려야지 내가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과 같이 원료의 부패가 쉬운 공업은 그야말로 그 원료가 나는 그 산지에서 공장을 세워놓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딱 잡히는 그 꽁치가 많이 잡히는 항구 근처에다가 꽁치 통조림 공장을 지어놓는 거지. 복숭아 과수원 근처에다가 항도 통조림 공장을 세워놓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시장 지향성 대해서 할 건데, 자, 선생님 시장이 뭐예요? 자,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근처에 있는 그런 시장 말고요. 이거 되게 스케일이 큰 의미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소비지예요. 소비자가 많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예요?
자, 대답을 잘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은 서울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서울이라고 대답한 거는 그만큼 가장 많은 인구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커요. 시장 규모가 큰 곳이 서울인데 시장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공장이 그 제품이 팔리는 시장 가까이 최대한 가는 겁니다. 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얘는요. 원료의 무게보다 제품이 됐을 때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부피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원료 지향하고 완벽히 반대죠. 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를 적으면 여러분 딱 이해를 할 겁니다. 가구라든지 음료예요. 자, 음료 한번 보시면 음료수, 여러분 음료수 마시는데 거기에 거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오렌지 과즙하고 제주도 감귤 과즙이 있는데 이거 미국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물을 다 채워가지고 서울까지 가지고 오면 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거기 90% 이상이 물인데 굳이 제주도나 미국에서 물까지 채울 필요 없잖아요. 물을 넣는 마지막 제조 과정은 어디서 한다? 그 음료수가 많이 팔리는 도시 근처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즉 음료수 공장은 어디에 최대한 가까이 입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도시 근처, 즉 시장 근처에 입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마시는 그 콜라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액기스만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정말 완제품을 만드는 그 코카콜라 그 코리아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다 물 채워서 올 필요 없으니까.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는 나무로 만드는데 저기 질 좋은 뭐 캐나다산 뭐 나무를 수입만 해오지 캐나다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수입하지 않아요. 왜? 침대 위에 침대 못 얹잖아요. 그럼 이 떠만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를 굳이 거기서 만들어서 운송할 필요가 없죠. 운송비가 훨씬 많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에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원료 지향하고 완벽히 반대죠. 앞에서는 원료의 부패가 걱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제품이 된 다음에 얘가 변질이라든지 부패가 걱정되는 겁니다. 뭐죠? 제과, 빵이라든지 과자 만드는 거예요. 특히 빵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죠. 그래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먹을 빵을요. 저기 강원도에서 만들면 안 되죠. 왜? 그만큼 운송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 기간도 줄어들고요. 그런 식품 같은 거는 운송을 잘해야 돼요. 그럼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빙, 얼음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요. 이런 얼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계속 차갑게 해줘야 되잖아요. 냉동 장치를 계속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런 거를 소비하는 소비자 근처에 공장을 지어서 최대한 운송 거리를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우리 서울 근처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잦은 접촉을 필요하는 공업이 시장 지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와 잦은 접촉을 해야지만 팔리는 품목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인쇄입니다. 그래서 인쇄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단순히 복사, 프린트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인쇄업은 스케일이 커요. 생각보다. 출판도 인쇄업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책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서울 근처에 경기도 파주에 아주 큰 출판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EBS 교재도 여기서 많이 발간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책은 뭐예요? 사람이 좀 봐야 이렇게 좀 팔리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책 하나 안 보다가 좀 서점 지나가면 볼까? 사볼까? 이러면서 사게 되는데 그야말로 소비자와 접촉을 함으로써 판매량이 늘어나는 혹은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까이 입지해야 되는 거죠. 인쇄업. 그 다음에 이런 인쇄업에 명함 파는 것도 인쇄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산직 말고 관리직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 그런 본사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그 을지로 1, 2, 3, 4가 그 청계천 주변에는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인쇄업소가 한 2만 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접촉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의류. 의류 같은 특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접촉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패션 선두 지역이 어디냐면 그 동대문 의류상가입니다. 명동 의류상가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딱 보면 요즘 이거 유행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빨리 캐치해야지 제품을 만들고 그래야지 판매가 잘 될 거니까 이러한 공업들은 최대한 시장 가까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운송비 지향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적한지 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입지 유형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액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의 종류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한지의 뜻부터 잡고 가야 되겠죠. 자, 적한지는요. 트랜스쉽이에요. 딱 뭐예요? 배에서 갈아탄다는 거죠. 여러분, 저 멀리 외국에서 원료를 싣고 오던 배가 어디서 한번 교통수단을 바꿀까요? 당연히 항구에서 교통수단을 바꾸겠죠. 그래서 적한지는요.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공항도 적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은요, 뭐 원료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업하고 있잖아요. 공업에서 적한지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항구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항구예요, 항구. 그러면 이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는 거예요? 항구 주변에 모여있다. 해안가 주변에 모여있는 입지가 적한지 공업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더라도 지금 공장이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딱 중간 항구에 입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 나오면 적한지 지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운송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업 입지의 예로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운송비 구조가 어떤 구조인데 여러분들은 이 아래 그래프를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원료 운송비하고 제품 운송비를 더한 게 총 운송비거든요. 배번은 뭐를 최대한 줄이려 했죠? 운송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거 두 개 더한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소 생산비가 될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나마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항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적한지 지향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어떤 공업이길래 어떤 특성을 가지는 공업이길래 공장이 항구에 입지를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자원의 특색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특색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했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래서 대부분 뭘 만들려고 해도 제조를 하려고 해도 원료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합니다. 포인트 하나 수입에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내륙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 만들어서 대부분 다시 수출할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는 무역 구조거든요. 가공무역의 형태죠. 그러니까 봐봐요. 원료 수입해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수출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철강석을 항구에서 도로에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내륙으로 가지고 갔다가 내륙에서 철 만들어서 다시 항구에 실어가지고 배로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항구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바로 수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과 수출이 포인트예요. 수입 수출 보이면 이거는 적한지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가지는 종류가 뭐냐면 대부분의 원료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얘가 나오겠죠. 바로 뭐다? 제철. 우리나라 철강석은 거의 안 납니다. 특히 남한은 제대로 된 철강석이 없어요. 품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나 브라질에서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입한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철 만들려면 역청탄도 들어가죠. 이것도 100% 수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철 만드는 기술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강철검 좀 만들어 본 기술이죠. 뭐 재료만 주신다면 아주 우수한 철을 잘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그다음에 광양 같은 제철소가 해안가에 입지하는 광양하고 포항 다 항구였습니다. 그냥 항구 거기에 입지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얘가 뭐냐면 정유예요. 정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유라는 건 뭐냐면 석유를 정제시키는 겁니다. 원유가 있어요. 석유가 있는데 그 시커먼 석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그 종류의 석유마다 용도도 다르고요. 쓰임새가 달라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정유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 기술은 매우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잤어? 그러면서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요.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의 100% 수입해서 또 대부분을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금이죠. 제철, 정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출 품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적한지 지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운송비 지향 세 가지 정리를 했죠. 운송비 지향 세 가지.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 ABC라고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 아래쪽 볼 필요 없다 했죠.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총운송비만 보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총운송비가 어디서 가장 낮죠? 원료산지에서 가장 낮죠. 아, A 그래프는 원료지향성 그래프구나. 두 번째 그래프, 총운송비가 어디서 가장 낮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낮죠. 아, 이거 시장 지향성을 하는 공업의 종류가 예로 뭐 답으로 나와야겠구나, 설명으로 나와야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했죠. 총운송비가 지금 항구에서 가장 떨어지네요. 아, 적한지 지향 입지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운송비 지향까지 했는데 배번은 뭐라고 했냐면 운송비가 최소로 드는 지점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나는 것, 좀 이동을 하더라도 이익이 더 나는 곳이 있다면 이동해도 된다 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노동비를 줄일 수 있거나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곳인데, 자, 네 번째 보세요. 노동 지향성이요. 공업은요, 다 일할 사람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네 번째 유형은 노동 지향성이라고 노동자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한 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뭐? 싼 노동자. 그 다음에 풍부한 노동자. 싸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공업이에요. 즉, 손이 많이 가는 공업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공업, 기계화가 어려운 공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했는데 뭐냐면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액이 있어요. 뭐 1,000원이면 1,000원. 뭐 그런데 이 판매액은요, 내가 뭐를 계산하겠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는 투입된 생산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길 이윤을 계산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과자를 뭐 1,000원에 팔면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고 이만큼 남기려고 과자 가격을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노동지향성 공업에 해당하는 얘는요,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즉, 인건비가 상승해버리면 생산비가 이거에 따라서 아주 큰 폭으로 변한다는 거죠. 생산비가 이 노동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죠? 우리나라는요, 이제 더 이상 노동 집약적 공업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 수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 높아지면서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아요. 이 노동집약적 공업 사장님이 월급을 주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갔다가 지방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아예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 섬유 공장이라든지 그런 가발 공장, 신발 공장이 그냥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했죠. 왜?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인건비를 주고 나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예들이 나오면 되냐면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발, 신발. 이거 언제적? 60년대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이죠. 그때는 우리나라 노동비가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분포인데 여러분들 아마 섬유하면 떠오르는 대도시가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 대구죠. 이 대구라는 도시는 공업에서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5위권 안에 생산액이라든지 종사자 비중이 5위권 안에 대구가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이 공업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섬유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경기, 경북, 경기는요, 여기가 좀 이거는 경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경기 지역은 정말 다양한 공업이 분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힌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북과 대구의 조합이 5위권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대구가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조합은 바로 섬유공업의 입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경기, 경북, 대구, 서울이죠. 왜 이렇게 경기하고 서울 지역도 섬유 비중이 높냐면 여러분, 섬유 가지고 뭘 만드나요? 옷을 만들죠. 의류 사업을 하려면 섬유가 필요하잖아요. 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옷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수도권이니까 경기하고 서울권에도 이 섬유공업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대구, 경북 잡아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적 지향형 가겠습니다. 자, 집적 지향성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집적이 이익할 때 얘기했던 거야. 모일 집자에 쌓을 적자예요. 공장의 분포가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공장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왜 이럴까요? 모여 있어야 되니까 모여 있겠죠. 모여 있어야지만 뭔가 이익이 발생하고 훨씬 더 뭐 운송비도 줄일 수 있고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원료에서 여러 제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석유라는 나무 줄기, 특히 석유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것을 분리해냈습니다. 정유 기술로 분리를 해냈어요. 자, 거기서 지금 뭐가 생산되고 있냐면 이런 열매들이 생산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원서라든지 대학 원서를 보면 뭐 인문사회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대학별로 계열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계열 안에 뭐 인문사회 계열 안에 철학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고 국문학과, 영문학과, 불문학과 뭐 이런 거 있죠. 과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어떻다? 인문사회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탄생을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플라스틱 산업이라든지 나일론 공장이라든지 와이셔츠 공장, 타이어 공장은 누구 옆에 있어야지만, 누구 옆에 모여 있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런 게 생산될까요? 정유 공장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석유가 나프타를 공급받아 이걸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 공장 주변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삥 둘러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단지가 뭐예요? 석유화학 단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석유화학 단지가 이 집적 지향성의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공장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석유화학은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전남하고 울산이 보이는데 지금 이 공업이 왜 어렵냐면 이렇게 도에 숨어있는 도시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도시가 딱 드러나 있죠. 뭐? 울산하고 여수. 즉, 이 전남에 여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수는요, 진짜 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수. 대기업들의 공장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전남의 조합, 이게 바로 석유화학단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은요, 선생님 울산이 중요하다 했죠. 지금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울산하고 뭐가 짝꿍인 줄 보셔야 돼요. 울산하고 전남이 짝꿍, 혹은 좀 더 쉽게 난이도가 낮게 울산하고 아예 대놓고 여수가 나오면 그거는 석유화학단지의 분포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국가산업단지로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불이 꺼지지 않죠.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을 불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경관에도 이 석유화학단지에 야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게 집적 지향을 하냐면 얘네들은요, 조립형 공업입니다. 즉, 부품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걸 조립을 안 해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막 3만 개의, 막 몇십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게 조립이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조립형 공업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그 엄마 공장, 완성품 공장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뺑 둘러싸져 있어요. 부품 공장도 이 완성품 공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완성품 공장도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근처에 있어야지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기술의 연결성이 높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조립이 필요한 거예요. 조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대요. 3만여 개의 부품을 이렇게 다 조립을 하는 건데, 여러분 현대자동차 아시죠? 현대자동차 공장은요,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완성차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주변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규모 막 부품 공장들이 막 이렇게 몇만 개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이렇게 조달하려고. 자, 그래서 자동차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냐면 울산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울산이 아주 포인트가 되고요. 울산. 그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울산하고 짝꿍들을 보셔야 되겠죠. 울산하고 경기, 그 다음에 충남, 울산,
경기, 충남 이런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 바로 자동차 공업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 광명 이런데 자동차 공장들이 많죠. 그 다음에 충남의 아산 여기가 최근에 조금 포인트를 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 뭔가 불확실해요. 뭔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광주를 보세요. 광주에도 꽤 생산량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죠. 종사자 비율이 높죠. 이거 자동차입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자료 하나만 해도 생산액도 있고 종사자 비율도 있고 어떤 자료는 종사자 수, 비율이 아니라 그냥 종사자 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통계 자료를 보니까 1, 2, 3, 4, 5위의 순위가 바뀌어요. 하지만 5위 안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1, 2위가 바뀌는 정도고 3, 4위가 바뀌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공업의 순위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어떻게 이 공업의 위치를 지금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울산, 항상 공업은요. 문제 풀 때 울산을 한번 째려보세요. 울산을 째려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압축이 되고요. 울산이 뭔가 없어. 그럼 다른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울산, 경기, 충남 그리고 가끔 광주가 우리한테 큰 힌트를 준다는 거. 아까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통계 수치가 지금 뭐를 잡았냐면 전국 종사자 수와 출하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1등입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울산은 통계 연도라든지 혹은 통계 값의 기준이 뭐에 따라서 이렇게 1, 2위 정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변화는 없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립형 공업의 대표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자동차도 조립해야 되지만 혹시 남학생들 중에 어릴 때 이것도 조립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뭐? 배, 조선. 배를 만드는 것도 아주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선소는요. 그야말로 바다에서 바로 배를 산에서 배를 만들면 안 되잖아.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 필요하냐면 일단 수심도 적당히 깊어야 돼요. 그리고 파도도 너무 세면 안 돼요. 조차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만족하는 입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동해는 너무 파랑이 세고요. 만도 잘 발달돼 있지 않아요. 만도 발달돼 있어요. 약간 들어간 곳에서 배를 제조해야 돼. 안전하게. 툭 튀어내는 곳에서 어떻게 불안하게 배를 제조해요. 만도 잘 발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적당히 잘 만족시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남해안 일대입니다. 남해안 일대. 그래서 어떠한 공업들보다도 지리적인 편제성이 아주 뚜렷하죠. 그냥 대놓고 이 일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또 뭐가 보이죠? 또 울산이 보여. 또 울산이 보이는데 지금 울산하고 짝꿍이 뭐냐면 진해하고 거제요. 특히 거제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거제 지난 시간에 공업의 변화에서 거제도 천지개벽한 곳이라 했죠. 우리나라 2위, 3위에 해당하는 조선소가 거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액으로는 1등 하나보다 2, 3위를 합치니까 더 많아요. 아무튼 거제는요. 시험 문제 거제라고 나오면 쉬운 거고요. 거제가 이 안에 숨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울산하고 경남 조합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자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조선공업의 종사자 수, 출하액이 1위가 지금 경남이죠. 이 경남은 다른 거 아니고 지금 거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지금 울산이 도대체 몇 번째 나온 겁니까? 울산은 지금 몇 번째 나왔죠, 여러분? 3번 나왔어요. 석유화, 자동차, 조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조선은요 좀 자동차보다도 자연적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선정했던 게 남해안 일대다. 거기서 이런 곳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2개 비교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건데 항상 공업 문제가 나오면 울산광역시를 먼저 쳐다보세요. 자, 눈으로 이렇게 째려봅니다. 자, 울산. 울산이 있어요. 울산이 있죠? 울산이 있으면 뭐 중에 하나면 자석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동차의 조합은요. 뭐로 떨어져야 된다? 경기, 충남으로 떨어져야 되죠.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네요. 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라면 울산하고 뭐의 조합이어야 된다? 울산하고 전남의 조합이어야 됩니다. 이때 전남은 여수죠. 그 다음에 조선이라면 경남의 조합이어야 되고 이거는 거제가 숨어 있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울산하고 경남이죠. 아, 이거 조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둘 다 이 자동차하고 조선은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둘 다 조립형 공업입니다. 조립형. 둘 다 주요 재료가 뭐냐면 그래도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뭐? 철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조선은요. 제철소 근처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하고 포항하고 꽤 가깝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만들어진 철을 이 울산으로 공급을 해서 이 자동차나 조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이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겠죠. 자, 자동차 공업하고 조선은요. 입지 자체가 다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얘는요. 무조건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어디에? 무조건 해안에 입지해야죠.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는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입지하는 자동차 공장들, 특히 울산은요. 수출용으로 대부분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입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타야죠. 뭐? 내수용.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굳이 해안가에서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내륙에도 입지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어디를 보랬다? 광주를 보세요. 광주. 그리고 대구에도 부품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꽤 묻죠. 최종 생산품의 최종 완제품, 생산품의 크기. 너무 쉽죠? 자동차가 커요, 배가 커요. 이때 배는요, 여러분 그런 배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큰 배, 막 뭐죠? 유조선, 막 아주 큰 여객선, 드릴십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고 이게 크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방식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어떻게 사요? 주문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 진짜 이거 몇 억대의 자동차를 사는 건데, 그냥 거기 대리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중에서 골라서 사죠. 즉, 선 생산이 된 상태에서, 즉, 이거는 자동 생산이 된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 판매를 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서 판매하는 그 배들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한 대에 기본적으로 몇 천억이에요. 몇 조가 되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사가세요. 그러면 사갈까요? 뭐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니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뉴스에 보면요. 무슨 중공업 몇 천억대의 배를 수주했다. 자, 수주가 뭐야? 주문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선 판매를 한 겁니다. 주문을 받아요. 한 6천억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이 6천억을 이렇게 중공업에 주면서 나 6천억 정도 있으니까 한 5천 명 정도 되는 여객선에다가 색깔은 이렇게 해주고 배 이름은 이렇게 해주고 무슨 시설을 몇 층에 배치해주고 이렇게 주문을 다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 판매가 하고 선 판매. 나중에 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보기에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평가원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울산과 경남의 조합, 조선. 그 다음에 울산과 경기 충남으로 떨어지는 자동차 공업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서 그냥 맞는 것만 보시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나는 조립형 공업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디귿이 가는 조선인 나에 비해 최종 생산부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 이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는데요.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 탐스런 교재에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 정답은 3번이고 기출문제에서 조선하고 자동차는 아주 많이 비교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자유형이에요. 마지막인데요. 이 입지 자유형은요. 어떤 종류길래 입지가 자유로울 수 있냐. 자, 운송비에 비해.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번은요. 이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까? 원료든 제품이든 무게, 중량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랬죠. 즉, 무게라든지 부피가 운송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러면 말을 바꿔서 넣어보면 무게나 부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공업입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 한 대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 뭐 3천만 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요, 미국에 수출할 때 생각하면은 이게 한 100만 원 든다고 쳐볼게요. 여러 대 한꺼번에 수출을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부피만큼 여기를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다 채웠어요. 핸드폰 한 대 한 70만 원 하나요, 여러분?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70만 원짜리 핸드폰이 한 1000개가 들어, 1000개. 이거 7억이죠, 7억. 이거는요, 지금 똑같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부피가 똑같으니까요. 부피가 똑같죠. 그럼 여러분, 얘는요, 3천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은요, 7억에서 100만 원보다 운송비의 비중이 어때요? 많이 차지하죠. 근데 7억은요, 100만 원 밖에 차지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요, 자동차는 물론 비싸긴 해요. 이런 애들 수출할 때 비행기에 태워서 수출합니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수출하죠? 배에 태워서 수출하죠. 얘네들은요, 너네 그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건요, 그냥 쿨하게 그냥 비행기에 실어서 수출합니다. 왜? 얘 크기에 비해서 부가가치, 수익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즉, 막 공장을 여기 세워야 되나? 저기 세워야 되나? 막 아둥바둥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세워도 돼요.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주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고급 인력들은 그야말로 좋은 대학 부근에서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기에 해당하는 공업들은요, 핸드폰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제조업 공장들은요, 좋은 대학이 분포하는 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막 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급 인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업의 분포를 보시면 지금 경기권이 어때요?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것도 없이 월등하죠, 월등. 경기권 월등합니다. 반도체 공업. 여러분들 유명한 반도체 공장들이 경기 뭐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분포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정보통신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정보통신 서비스는 우리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고 뭐 그런 통신 서비스는 그야말로 3차 산업이고요. 핸드폰을 만드는 거 혹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그거를 하는 거는 정보통신 제조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더라도 경기도가 1등이죠. 경기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있는데 이 경상북도에는 구미라는 도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구미도 전통적인 전자조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삼성과 LG의 공장들, 전자조립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 분야에서는 막상막합니다. 아무튼 경기가 1등, 그 다음에 경북이 2등으로 나오면 이것도 입지 자유형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통신 제조업이라는 것도 눈치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MVP를 뽑았습니다. 지금 딱 살펴봐도 지금 뭐니 해도 뭐가 MVP가 되냐면 울산이 MVP가 될 수밖에 없죠. 두구두구두구 해가지고 울산이 MVP가 됐는데, 자, 지금 종사자 비중 왼쪽 자료나 생산액 비중 오른쪽 자료를 보더라도 울산의 3대 공업은 바로 이겁니다. 자석조.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석이고 그 다음에 조선인데 선생님 조선이란 글자 없는데요. 기타 운송 장비,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거예요. 교통수단 중에서 이 배를 제조하는 거를 우리가 기타 운송 장비로 넣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글자 보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울산의 이 3대가 다 유명한데요. 이게 전국적인 비중에서도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연관성을 잘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울산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그 공업지역 이때까지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로 쫙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공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도록 할게요.